왕권 신권은 그거 진짜 식민사학이에요. 잘못 알려진 거라고. 아, 그래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식민사학이라고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일단 도장 찍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한 거는 버리기 싫은 거야. 조선에서는 뭐 붕당 정치라고 해서 계속 싸우기만 하고. 아니 정치인들 불러봐. 안 싸우는 데가 어디 있어. 정당사에 내부 파벌 없는 정당이 있어요? 역사 대중화라는 것도 참 좋은 건데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왜곡되면서 이렇게 감정적인 역사로 가는 거죠. 머니홀라의 인기 코너죠. 우리 또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 드라마 정도전 함께 보기. 오늘은 이제 조선의 건국과 세자 책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영상 보고 나서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위식이죠. 이 드라마가 좀 칙칙하더니 때깔이 달라졌네. 그래도 이제 중요한 또 장면이니까 이제 조선이 개국하는 그때 모습이잖아요. 저때 저런 관 같은 것도 다 제대로 만들어서 했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허접하게 만들었었는데 저런 거 다 저런 거는 경매로 안 파나? 태조 이성계와 이제 신덕 왕후 강씨죠. 흥병신! 서기 1392년 7월 17일 마침내 이성계가 왕이 되었다. 이성계는 수창궁에서 즉위식을 거행하고 최고 정무의결기관인 도평의 사사, 즉 도당의 인준을 받아 정권의 합법성을 획득했다. 이로써 고려는 건국 47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근데 이런 또 즉위식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엄청 중요한 이벤트죠. 당시 개경에 있는 이제 수창궁에서 즉위식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뭐 어떻게 했다, 뭐 화려하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기록이 뭐 했다 그러면 그냥 옛날 사람들은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한 거지 뭐. 그게 우리나라만 그래요? 나라의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이벤트인데 조금 그거를 좀 자세하게 적을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보면 이제 왕실 의궤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행사 그림도 그려놓고 뭐 들어간 물품까지 상세하게 적는데 아마 저게 보존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도 대략 그런 것도 적어놨을 텐데. 이게 참 세상이 묘해갖고 말이죠. 차라리 막 이렇게 문서에다가 장부처럼 적어놓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보존될 확률이 좀 있는데 조선왕실 의궤도 보면요, 이게 왕실의 그 기록 문서라고 이 철판에다 비단 싸고 막 이렇게 해놔요. 그러니 전쟁 나면 그거 들고 뛸 수도 없어. 누가 봐도 중요하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변고가 생기면 일단 그거 갖고 그걸 도망가는 어떻게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왜 저기 강화도 서고가 프랑스군한테 털려서 황실을 그러니까 프랑스의 파리에다가 왔잖아요. 그때 거기 실록도 있었는데 실록 안 가져갔거든. 애들이 그림 좋고 예뻐 보이니까 그거 가져왔다고. 실록 안 가져간 게 천만다행이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너무 좋은 문서는 이게 놓을 때는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생각해야 돼.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왕조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쟁과 옥사가 발생하긴 하였지만 군사력을 동원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조선 건국은 세계사에서 그 근데 유래를 왜 찾아보기 옛날엔 힘든 드라마에 저렇게 논문을 쓰지? 이성계는 정도전이 작성한 즉위교서에서 정통대하 사극이라 그렇습니다. 난 정말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의장과 법제 그냥 하면 되잖아. 누구 말대로 대사도 그렇잖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그렇게 안 만들어요. 10년도 더 된 드라마입니다. 이듬해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새나라의 태조가 된다.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하는 만세 농건주의 틀렸어요. 국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 왕조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510년의 천세라고 역사는 합니다. 이렇게 만세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천자한테만 만세야. 네. 그 실록에다 나와 항상 천세를 불렀다고. 천세라고 해야 된다. 잠깐 이제 영상에도 설명이 나왔지만 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 어떤 세계사적으로 유례 없는 뭐 무혈혁명 또 평화적인 어떤 정권 이양이었다라는 이제 설명이 있었는데 뭐 물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정몽주의 죽음도 다루고 뭐 어찌 뭐 피를 안 흘렸겠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다른 왕조 교체에 비하면 그래도
좀 평화적으로 이양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일본의 전국 시대나 중국은 대체로 이민족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중 반란이 나거나 지역 군대가 반란이 나지. 우리는 이제 정부 내에서 쿠데타 형식이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민족이 들어와서 정권 교체를 했다거나 뭐 어떤 이렇게 뭐 지역 반란이라든가 어떤 내전이 나서 했다면 한국 전쟁도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불행하게 죽나. 그러니까 이게 환상을 벗어나야 돼. 우리나라는 고려 때부터 굉장히 집권적 구조이기 때문에 군부 반란이 잘 안 나요. 봉건제 같으면은 지역에서 군사력 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나고 중국도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는 중앙 통제가 워낙 강하니까 우리도 보면 조선건국 할 때도 사실 조사이의 난도 있고 나잖아. 거의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그만큼 집권적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알기로 조선은 재상의 나라, 신하의 어떤 권한이 세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조선으로 넘어왔어도 어떤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구조는 계속 갖고 갔다. 더 강화되죠. 훨씬 강화되죠. 고려 때보다도요? 그럼요. 상상 초월하게 강화되죠. 어찌 보면 그게 오해일 수도 있겠네요. 뭐 이렇게 재상의 나라, 뭐 어떤 신권이 강하고 그런 것들이. 예, 그 왕권 신권은 국가라 정체는 시스템을 봐야 되는데 왕권 신권은 그거 진짜 식민사학이에요. 잘못 알려진 거라고. 아, 그래요? 일본의 그 천황과 다이묘들의 관계를 조선사에 투영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 당신 일본 학자들도 자기네 역사, 그 사람들도 근대 역사한 지 얼마 안 됐고 남의 나라 역사 이해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했던 사람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잘못 봤던 것도 있고 우리나라 설명할 때 그 틀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소위 식민사학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의 뭐 역사가 정체됐다 이걸 할 때 그 틀을 쓴 거죠. 뭐 오직 그 논리로 그 틀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그건 일본사에서 쓰는 방법이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정체론으로 해석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던 거지. 그럼 어떤 조선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더 이뤄지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이 조선의 어떤 정치 체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이 깨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식민사학이라고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그 심지어는 그게 식민사학이라고 욕할 일이 아닌데도 막 그냥 일단 도장 찍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왕권 신권론은 아무리 이거 식민사학의 유죄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한 거는 버리기 싫은 거야. 맞아.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저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조선에서는 뭐 붕당 정치라고 해서 뭐 신하들이 뭐 이 편 저 편으로 싸워서 계속 싸우기만 하고. 그것도 진짜 너무한 말이지. 아니 정치인들 불러봐. 안 싸우는 데가 어딨어. 대한민국 정당사를 한번 봅시다. 뭐 그렇죠. 우리나라 정당사에 내부 파벌 없는 정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인간이 갈등을 하죠. 근데 부부 갈등과 자식과 아들의 갈등과 또 부부 자식 갈등도 그 가정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갈등이라는 것도 내용이 다 다른 거야. 그런데 그거를 구별 안 하고 예를 들면 어느 집이 좀 가난해갖고 먹을 거 갖고 부부 갈등이 많다. 또는 남편이 식탐이 있어가지고 먹을 거가 갈등이 많다. 그럼 그걸 가지고 쟤네들은 먹는 거에 목숨을 거는 민족이야. 그럼 틀린 거지 그거는 설명이. 아, 맞아.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우리가 막 흔히 뭐 서양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당시에 뭐 그 이제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그런 과정 봐도 거기서도 내부에서 싸울 땐 진짜 쌀벌하게 싸웠잖아요. 근데 왕 죽이고 이게 뭐. 항상 잘못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싸우는 거하고 여기서 싸울 때 내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누구는 고기 갖고 싸우고 누구는 쌀밥 갖고 싸운다고. 그러면 쌀밥을 딱 집어내가지고 요 놈이 이러니까 당뇨병에 걸리고 이 민족은 당뇨병 민족이야 라고 말하면 이건 틀린 거야. 원인과 이제 결과를 잘못 찾는 그런 거네. 그리고 우리가 또 조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면 뭐 백성들은 뭐 가혹하게 고통받았다, 뭐 국방에 신경 쓰지 않았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희가 뭐 그거 주제별로 다 지금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편견들, 우리가 참 조선에 대해서 일단 좀 격하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유튜브에도 한번 얘기를 했더니 그 또 내가 얘기한 게 또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연 설명이 좀 빠진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역사는 미화하느냐, 당신이 지금 뭐 까느냐, 역사는 미화해서도 안 되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거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게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나라 역사든지 굴곡이 있어요. 역사는 유기적인 걸 봐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100년도 아니죠. 몇십 년 동안 초고도 성장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고. 그렇게 고도 성장했던 데는 조선 500년 동안 세국주의하고 이렇게 농번 정책하면서 눌러놓은 것도 이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 왕조 500년의 그런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말하면 당신 그러면 이걸 칭찬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원인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가야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어제까지 거지였다고 그래도 오늘날 내가 어떤 걸 해야겠느냐 쪽에서 분석을 해야지 까느냐 칭찬하느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해가지고 과거에 식민사학 때는 한국을 무조건 씹었어요. 니네는 정체론이니. 그러니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다 이유는 있어요. 뭐 이런 과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딱 잘라서 놓고 보면은 그 시대성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길게 봤을 때는 그것도 계속 검증하면서 올바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바로 가지 못하면서 역사 대중화라는 것도 참 좋은 건데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왜곡되면서 이렇게 감정적인 역사로 가는 거죠. 뭐 조선처럼 착취한 나라가 없다. 아니 옛날에 착취 안 하는 나라가 어딨나. 자 이렇게 말하면 또 당신 이거 너 지금 변호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항상 착취, 전쟁, 기아, 불합리 이런 것들을 속을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미래에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절해서 잘라 뽑아야 되느냐 이걸 화학 변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돼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상하게 몇 가지 지표를 잡아놓고는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내가 발전이 없어져요. 참 박사님이 이런 댓글이 역사학자를 이기는 세상. 그러게 말이에요. 어찌 보면 어떤 역사 교육 자체가 좀 잘못돼서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건 좋은데 상대방을 재단하지 말아야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영상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게요? 대주 이성계와 제자의 정한군과 신동하고 영한군. 강 씨가 이야기를 나누죠. 고민하신다 들었나이다. 그래서 결심은 세자 하셨습니까? 책봉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이로 보면 영한군이 적임이겠으나 영왕군이면 차남 그 이방과 자질은 정한군만 못하오. 정왕군이 이방원. 정한군은 자질이 뛰어나고 개국의 공로가 형제들 중 으뜸이나 덕망이 부족하옵니다. 이방원의 덕망이 부족하다. 더욱이 정몽주를 격살하여 신망을 잃었사오니 세자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면 역시 방과라는 것인가?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눈치가 없군요. 전하의 아들 중에 정령, 무왕군과 의왕군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죠. 좀 전 신첩 평생을 전하만 바라보고 살았나이다. 검문 세가들로부터 원나라에서 귀화한 부원배의 첩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전하의 건승을 위해 이를 악물고 참아온 세월이 30여 년입니다. 신첩이 아무리 공이 없기로 정한군만 못하겠으며 신첩의 아들들이 아무리 미혹하기로 영한군만 못하겠사옵니까? 고정하시오다. 걔들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놈들이요. 하나 아직은 걔들 나이가 전하께서 아직 정정하신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옵니까? 충신들이 보필하고 석학들이 지성으로 가르친다면 장차 성군이 되고도 남을 아이들이옵니다. 이가 배우가 아주 열연을. 전하, 세자의 덕목은 나이도 아니고 공도 아니옵니다. 오로지 덕망이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영한군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정한군보다는 저 때 묻지 않은 어린 왕자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낫지 않겠사옵니까? 전하,
신첩의 간절한 비원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성계가 고민에 빠집니다. 어제 이방원이 왔습니다. 이방원을 불렀어요, 이성계가. 소자, 한 가지만 여쭙겠사옵니다. 해봐라. 세자는 방과 형님이 되는 것이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세자는 오양군 방석이다. 황석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파마마, 형님도 아니고 배다른 동생, 그것도 막내 동생이라고 얘기하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좀 궁금한 게 신동하고 강씨가 늦게 결혼을 했잖아요. 늦게 결혼해서 이제 뭐 이방원이라든지 이방관은 이제 그 전처가 낳은 이제 그렇죠. 장성한 이제 아들들이었고 자기가 이제 낳은 아들들은 거의 뭐 당시에 이제 이방석, 뭐 이방번이 10살, 11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이제 신동하고 강씨가 아니 뭐 전처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세자로 하지 말고 내가 직접 낳은 이제 아들들을 세자로 하자 이렇게 뭐 주장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런 부분이 기록이 별로 없죠. 근데 뭐 당연히 그랬겠지. 예, 뭐 세계 당연하죠. 모든 전쟁사의 엄마들은 다 자기 아들 왕 세우고 싶어 하지 뭐 그렇죠.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정도전이나 조준 같이 당시 집권 재상들도 그러니까 태조의 측근들, 그러니까 반정을 주도했던 측근들도 이제 방석을 미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렇다면 그 신동하고 강씨가 어떤 이성계 입장에서는 정치적 동반자, 정치적 동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조선 건국에 지분이 많은 건 맞았습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거는 기록에 남겨놓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저 대사가 훌륭한데 예. 부인이 내조를 했으면 그걸 꼭 나가서 칼덕을 싸워야 되냐고. 뭐 항상 남편의 공의 절반은 부인 덕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안 덕을 안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처가 외가 이거 우리가 뭐 친가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다 하나의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덕은 뭐를 봐도 봤을 거예요. 교류도 많고. 근데 이제 그 덕의 내용이 뭔지는 알기가 어렵고 중앙 정계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정말 떡 주고 밥 주고 뭐 여기서 이렇게 후원해 준 거 그 공이 작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당시 누구 재상을 만나거나 중앙 정치에 힘을 썼다거나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이게 거의 공동 운명체로 가니까 공이 적다고는 할 수 없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그 강씨의 아들을 세자로 세운 배경에는 이성계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작용했을까요? 뭐 강씨 때문에 등살에 못 이겨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한 얘기고 너무 다갔고. 물론 강씨는 엄청나게 노력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도전이나 자기가 의지했던 세력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성계가 군사력을 가지고 왕조를 장악하긴 했지만 이게 모든 혁명 정부가 그렇지만 초기에는 자기 측근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전 조준이 그 방석을 미룬 거는 뭐 기록에 다 나온 얘기고 실제로 이거는 뭐 모함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겠죠. 정도준, 조준이 이방석을 민 이유는 뭐였어요? 뭐 본인들의 말은 안 남아 있고 그들을 죽인 사람들의 의견만 남아 있으니까 뭐 그 여기서 이제 이 크지 정도전이 죽은 데는 어린 세자를 세워서 자기가 이제 전권을 장악하려고 그랬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또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게 그들이 이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막 내가 이제 대숙청을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 거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개혁하려고 국가에 대한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다는 건 생각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실현하려다 보니까 반대 세력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조준은 좀 더 온건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정도전이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정치가 똑같은 게요.
흔들기를 해요. 흔들기를. 지금 우리나라 정치 과거 보면 항상 대통령 흔들기를 하잖아. 그때도 똑같아. 그때 정도전 흔들기를 하거든. 그래서 명나라 그때 표전 문제 일으켜갖고 명나라 황제가 잡아보내라고 막 이런 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흔드는 거는 정도전을 축출하는 게 아니라 오버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흔들기를 하니까 정도전이 오버를 해버리지. 이게 이제 타겟이 되는 건데. 어떤 오바를 했죠? 군사권을 독점하려고 그러죠. 아, 요동정벌 나온 것도 진짜 요동정벌을 하려고 한 건지 의심스러운데 기본적으로는 군사권 독점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나가니까 조준하고도 틀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건 조준 말이 맞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조선이란 나라에서 절대 권력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 적을 만드는 거고 적이 단합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 그래도 이방석 세울 때 이성계랑 뭐 당시에 이제 뭐 정도전이든 이제 신하들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고민을 좀 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어찌 보면 신덕하고 광씨도 맏아들이 이방번이고 이제 둘째 아들이 이방석인데 방번을 하지 않은 게 그게 이방번이 고려 뭐 왕족이랑 혼인을 했다면서요? 아,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큰 문제 아니었어요? 예, 이미 고려 왕족은 다 끝났는데 뭐. 근데 그렇다면 굳이 뭐 그냥 방번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그 부모가 자식을 판단하는 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정말 그 나이 차이가 많지도 않았잖아. 뭐 한 살 차인가? 한 살이라도 어린애를 세우자라고 하진 않았을 거고 뭔가 애가 좀 마음에 안 구석이 있었겠지. 그리고 어떤 좀 왕의 자질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 아직 어렸잖아요. 부모가 제일 보기 힘든 게 자식 판별하는 거예요. 근데 방번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내 동생인데 아니 그 서열 상황을 따지면 그래도 나한테 시키는 게 맞지. 내 동생한테 시키면 이게 차후에 그런 뭔가 불안의 어떤 씨앗을 남겨두는 거 아니었을까요? 지금 형제가 몇입니까? 위에도 지금 6. 이거는 누가 되든 피바람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냉정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위험한 선택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성계 입장에서는 글쎄 강 씨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는 뭐 말로는 가늠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성계도 여러 가지 보관이 있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결국 왕자의 난이 나잖아요. 아들들이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이방원이나 다 컸잖아. 그러니까. 군대 지휘까지 해봤고. 그러니 저놈들이 날 쫓아낼 거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갈등이 많을 수가 있고 정몽주 사건에도 크게 갈등이 났으니 그리고 걔들은 권력력이 엄청난데 권력은요 잡는 순간 부인도 적이고 자식도 적이에요. 장성한 아들들한테 세제를 맡겨버리면 오히려 얘네들이 그거를 근거로 자기를 쫓아내버릴 것이다. 그럼 이방석이 책봉이 됐을 때 이방원이나 이방과 입장에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당연히 이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진짜 어떤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환상에 얽매이면 안 돼. 요즘까지 민주화된 사회도 아니고 옛날 같은 세습 권력을 가져가는 사회는 권력이 왕으로 태어난다는 건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 왕자로 태어난다는 거는 예, 왕자로 태어난다는 건 죽느냐 사느냐. 이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는 할렘에서 다 같이 키워요. 왕자들을요? 예, 다 같이 일단 빈민가로 보내요? 아니요, 할렘. 그 할렘? 빈민 아니고 네. 후궁들 사는 할렘. 아. 거기서 이제 물론 대장은 있어요. 그러니까 태후가 대장이 되는데 뭐 후궁이 엄청 많죠. 걔들은 수십 명이잖아. 애들 수백 명을 거기서 키워. 그러다가 한 명이 왕이 되잖아요. 다 죽여요. 진짜 잔혹하다. 그냥 뭐 살고 싶어서 그냥 일단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후환을 있잖아. 없애는 어떤 거구나. 친구는 자기는 왕이 될 거라는 건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누가 왕이 됐잖아. 바로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파티를 해요. 이제 나 죽이러 올 테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파티하다 죽겠다. 그러고 어차피 죽었다. 죽을 거 그냥 파티라도 하고.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몰살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제 당시 이제 이방석이 책봉됐을 때 신하들 관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겠네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나라 그때 이제 나라 구조나 이런 걸 보면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니라 줄을 어디다 서야 되느냐. 그리고 대부분 줄을 안 섰을 거예요. 줄 안 섰다? 줄을 왜 서? 그냥 오히려 관망을 하고 그렇죠. 있다가 저는 그냥 영혼 없는 관료입니다. 누가 되든지 충성할 겁니다. 이러고 살았겠지. 어쨌거나 이제 이방석을 세제로 책봉하는 순간
어떤 피를 보는 거는 예정이 된 거라고 이제 봤어요. 저는 오히려 그때는 왕자들도 많고 복잡했기 때문에 정말 정도전이나 조준 뭐 이렇게 정말 강씨 이런 사람들 아니면 입 닫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 저는 이 신동하고 강씨가 생각보다 좀 일찍 그 죽었잖아요. 물론 역사에는 가정은 없지만 신동하와 강씨가 뭐 살아있든 뭐 죽었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큰 사달은 날 수밖에 없었다고 보세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오히려 강씨가 일찍 죽은 게 그 꼴 안 본 게 다행이지. 인격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박사님과 함께 그 당시 이제 세자 책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이제 서자 이방석을 왕세자로 정하다라는 이제 기사인데요. 어린 서자 이방석을 세워서 왕세자로 삼았다. 처음에 공신, 백응념, 조준, 정도전이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면서 청하고자 하니 임금이 강씨를 존중하여 뜻이 이방번에 있었으나 강씨는 좀 이방번의 생각이 있었네요. 이방번은 광망하고 뭐 경솔하여 볼품이 없으므로 공신들이 이를 어렵게 여겨 사적으로 서로 이르기를 만약에 반드시 강씨가 낳은 아들을 세우려 한다면 막내 아들이 조금 낫겠다고 하더니 이때 이르러 임금이 누가 세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라고 물으니 장자로서 세워야만 되고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야만 된다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이제 백응념이 말하기를 막내 아들이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뜻을 결정하여 세자로 세웠다. 근데 저 기사는 기본적으로 그 신뢰가 좀 어렵죠.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네. 오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저 서자라는 말은 서울이란 말이 아니고 네. 원래 맏아들 외에 다른 아들을 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서자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선 서울이란 뜻이 아니고요. 이 기사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처음에 공신들이 백음령, 조준, 정도전 이 세자를 세울 걸 청하면서 나이와 공로로 정하자. 그러니까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 중에 방과냐, 이방원이냐라는 이제 두 가지 중에서 하자라는 걸 했다는 거는 둘이 중이 왕이 되는 게 정석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심지어 정도전, 조준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원의 쿠데타가 역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순리였다. 그런데 이제 죽은 강씨가 그랬다는 거지. 강씨를 존중해서 이방원한테 갔다. 이거는 이제 이거 뭐 백엔머리 공사에 넘어갔다 이런 얘기인데 이성계가 뭐 정말 그랬겠냐는 건 모르는 일인데 여기서는 이게 어떤 음모론처럼 쓴 거기 때문에 일단 믿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저런 대사를 정말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책봉하는 자리에서 정하는 자리에서. 근데 저런 결정을 누가 만나서 저렇게 합니까? 다 밀실에서 의논하고 말 맞춰서 하는 거지. 절대 그렇게 오픈 토론 안 해요. 실제로는 이제 다 자기에게 정해 넣는다. 정말 저기 기자님이 100억짜리 집을 계약하러 가셨는데 부동산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계약하시겠어요? 아니면 미리 다 얘기하고 계약 썼을 때는 도장만 찍겠어요? 그렇죠. 그 결정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뭐 오랫동안 얘기하고. 통화하고 뭐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할 때는 그럼. 막상 말을 많이 안 하죠. 그래도 말을 하긴 할 거 아니야. 자, 우리 다 얘기 끝났으니까 계약 이러겠어요? 이 집 이래서 좋고 이래서 이렇게 삽니다라고 얘기는 하겠지. 하지만 사전에 다 얘기해보고 그 얘기하는 거지. 그 누가 그냥 거기 가서 이게 확실히 좋네 이러고 누가 찍어. 여기서는 이제 실록만 봤을 때는 마치 뭐 신하들과 의논해서 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저 앞부분 조준 정도전이 처음에는 조준 정도전도 이방과나 이방원이었다라는 건 진짜 억지로 집어넣은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토론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토론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다. 이거는 다 미리 짰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야. 저거는 사실일 수 있어요. 저 장면은. 근데 그거는 이미 다 누가 그걸 거기서 그렇게 해. 그리고 저 때 공식적으로 밀었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나중에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저놈이 그때 반대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바본가 사전에 다 조율하고 누가 말할 건지 다 정해놓고 말을 그래 안 다치죠. 절대 저렇게 안 합니다. 백응념이 그냥 나중에 병으로 죽잖아요. 병으로 죽길 잘했네. 백응념은 저게 짜여진 각본대로 당시 영의정에서 하는 거예요. 도평이 사니까.
그러니까 진짜 저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일 수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딱 대사 보면 이거 좀 해본 분은 딱 눈치챌 텐데 제일 큰 해보질 형님께서 않아서. 큰 어른께서 이렇게 했더니 가만히 있다 이렇게 암시 뚝 띄우고 하는 건 다 사전에 각본대로 된 거라니까. 저걸 정말 저렇게 토론해서 정했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이성계도 참 고민이 많았겠어요. 다 이거 이렇게 정할 때. 저게 내 아들 중에 이놈은 살고 이놈은 죽는다고 도장 찍는 거예요. 네, 그니까요. 하지만 이성계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제 방석이로 정하는 게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잘못된 선택이 됐지만 당시에 이성계 생각은 이게 오히려 피를 덜 보는 것이겠구나.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어떤 의견으로 설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뭐 어떤 거든 뭐 손가락 하나만 남겨놓고 자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역사적 기록까지 봤고요. 오늘 이제 박사님과 드라마 정도전 함께 보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세자 책본까지 봤으니까 또 진짜 왕자의 난과 또 정도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우리 드라마 정도전 함께 보기도 벌써 이제 6개월이 넘었는데 슬슬 좀 이렇게 소재가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KBS 사극도 함께 보면서 이제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방송 댓글과 그리고 제 개인 SNS에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사님 오늘도 재밌는 역사 얘기 나눠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